오늘 5월 5일 휴일이고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새롭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은 처음이죠. 이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된 것이 이미 지난 총선 사전투표를 상회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의원께 여쭤볼까요? 저는 사전투표 많이 할 거라고 짐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처음 도입되는 데다가 원래 이제 다른 어떤 선거보다 대선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놀러 가실 거다라는 짐작했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봤고요. 첫날이 11.7인가요? 11.70 그 정도 나왔죠.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하고 나면 제법 많이 나올 것 같고 사실 투표율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많이 투표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한국당의 전영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투표율 이번에 관심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높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지역별 세대별 편차 이거가 관심이었는데 역시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첫날 이런 차이가 결국은 오늘 둘째 날 그리고 5월 9일 본 투표에 전체 투표율을 견인하는 이런 동력으로 작용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본부장께서 어떻게?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높을 걸로 봤습니다. 첫 번째 시행한 데다가 또 연휴가 길어서 아무래도 연휴 때 이제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하고 가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역대 보면은 최종 투표율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전 투표율 높으면은 또 본 투표일 날 또 좀 낮아져 갖고 토탈 해보면 결국 큰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것이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를 견인하느냐 아니면 원래 투표층의 분리 투표 현상이냐 이제 이런 시각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새 캠프 관계자를 모셨으니까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음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별 또는 지역별 이 사전투표 편차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직접 대입해서 분석하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호남 쪽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쪽은 상당히 저조하다. 수도권도 평균 이하인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각 캠프가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호남 투표율 얘기하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철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호남이 원래 투표율이 좀 높은 데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정영기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시겠습니다. 1등과 2등이 호남에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1등과 2등이 호남에서 지금 1등과 2등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지난 총선 때도 한 번 때 격돌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영남은 이제 영남이 그동안과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을 가질 만한 후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투표 동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합리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저 사전 투표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이제 은근히 상대 후보에 대한 고민도 좀 나오시고 그러시는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죠. 문노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호남은 역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정권 교체가 거의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지금 1위, 2위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 열기가 높고 또 그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반문 영소 강하고 또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아마 5월 9일 본투표에 가서도 호남 쪽 투표율이 가장 높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짧게 한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각 진영 그 후보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번에 문병호 본부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유불리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호남 지역 그 사전 투표 분위기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되게 사전 투표, 그러니까 투표율이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난 효과인데 사전 투표는 되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항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하는 때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저희가 젊은 층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좋다고는 보죠. 예, 그러나 이게 뭐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예, 호남 표심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 전망을 좀 해보고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영기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이 사전 투표긴 합니다만 지금 투표율이 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결과를 보면 예. 지역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세대별로는 정확한 통계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예. 세종시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습니다. 예. 30대 초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3위거든요. 투표율이. 예. 그렇다면 세대별로도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저희는 유불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예.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한테 유리할 것은 없는 거였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상호간에 자극이 되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를 견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예. 가져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보수층 또 영남에 이번엔 뭐 TK의 전략적 표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적에서 투표장으로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계시다고 생각돼서 남은 기간 중에 영남의 유권자분들 또 보수층의 그동안의 어떤 패배감, 상실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오시도록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대선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른바 좀 이례적인 현상이 대선 일자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부동층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당에서는 샤이 안철수 계층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하고 계시고 한국당에서는 샤이 보수 이제 홍준표 후보는 쉐인 보수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만 상당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결과하고 부합이 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예. 샤이 안철수 후보 표가 많죠. 예. 지난번 총선 때도 여론조사하고 실제 그 투표 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샤이표가 10% 이상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대선은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후보대에 대해서 정말 그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성향도 있지만은 예. 이제 사실은 또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표심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표심들은 잘 선거장에 투표장에 안 나가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할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투표를 확 높일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일단 여론조사가 너무 이제 그 표피에 드러난 것만 표집하고 있고 또 편향된 그 표본에 의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숨은 표가 많다. 그것은 역대 총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아마 투표 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영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여론조사가 문화지체 얘기합니다만 저는 폴레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예. 여론조사 지체 현상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자체 분석으로는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기 며칠 전에 예. 이미 일어났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다시 말해서 마지막 여론조사 직전에 이미 실버 크로스가 일어났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상으로 저희는 오늘 어린이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요 주말 어간에 어떤 골든 크로스를 목표로 해서 예. 모든 선거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보수층 또 내지는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거 자체를 그동안의 어떤 저기로만 보자면 예. 체념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상실감을 메워드리고 한번 우리가 하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상당 부분 예. 먹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두 가지가 저기를 이뤄내느냐, 이 조합을 이뤄내느냐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희 의원께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쪽이실 테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그전에 지방선거나 총선 때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죠. 예. 많이 개선이 됐고 되게 총선 이제 지역구별로 쪼개서 하는 여론조사보다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인 대선이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럼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다 확인이 된 거고요. 제가 근데 뭐 샤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예. 다만 저는 투표율은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5분의 후보 중에 존재감이 없는 후보가 한 분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 색깔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예. 이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후보가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력 후보 2사람이 경쟁하는 거와 5명이 다채로운 경쟁을 하는 거냐를 비교해 보면 혼자의 예. 경우가 투표를 끌어들일 힘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75.8이었는데 저는 그 언저리나 그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예. 뭐 골든 크로스, 실버 크로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대선이 뭐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만 80%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좋겠냐를 가지고 쭉 따져보다가 지금 1, 2위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라 저희는 뭐 그 정도 국민적인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봐서 예. 크게 막판에 이 판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은 예, 두 분이 바로 반론제기시죠.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정 대변인께 말씀 기회를 드리죠.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뭐 최근에도 그 뭐 SBS 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악재 내지는 실수 실언 뭐 이런 게 또 뭐 교만함 이런 게 나타나도 안 흔들립니다. 예. 대신에 반대로 실제도 필드에서도 다녀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호남 내지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호남 분들 저도 만나보면 샤이 안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호남 분들 중에 많이 그걸 갖고 계신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까지 그걸 이제 특히 저희 홍 후보는 지금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추세가 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결국은 최종 승부를 가를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분석 기법이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글 트렌드 얘기를 좀 많이 하더군요.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지금 안철수 후보의 빅데이터 그 상승 추세에 있어요. 상당히. 예. 그래서 저는 5월 9일에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본선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좀 별로다 그런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 정도 되는 표심이 어디로 몰릴 거냐 막판 변수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적당히 나눠 가지면은 이제 문 후보가 유리한 거고. 예. 이게 이제 한쪽으로 표심이 몰리면은 특히 이제 그 문재인 후보만은 안 된다.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그 국민들께서 전략적으로 한쪽으로 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짧게 그럼 한 30초 이내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빅데이터 트렌드 흔히 이제 구글 트렌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2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더 빠졌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거부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보면 비호감도 조사도 하거든요. 제일 높은 게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은 4월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월 전체보다는 지금 이제 5월 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이 이제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뭐 시간대별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점이라든가 텀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에서도 분명한 거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조회수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호감도와 관련해서 이런 거죠.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국민들께서 샤이가 됐건 쉐임이 됐건 투표 자체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이런 현상만 극복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표의 확장성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도가 뭐 일보수 우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홍준표 후보 말하면 좌파 셋에 우파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국민의당에서 좌파냐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구도적 측면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 쪽에 돼 있는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와 주신다면 그게 이제 관건이네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구도다. 말씀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각 당 캠프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민주당의 이철희 선대위 전략본부장, 부본부장, 자유한국당 정영기 선대위 수석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본부장 세 분과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판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제 나흘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지금 불거진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판세의 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 사나흘 동안 가장 큰 핵심 그 판세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보도된 게 이제 SBS 세월호 보도 관련 문제. 결국 이제 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취업 문제도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세월호 인양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다고 뭐 팩트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SBS 보도를 했고 그 부분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개인의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활용한다. 그런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좀 불거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SBS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정 때문에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국민들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을 이번 SBS 건 자체 보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해명이 되고 사과가 되는 과정을 보면 새벽 3시에 기사를 삭제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무려 5분 30초 동안 사과를 하고 그것도 3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이거 뭔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유라는 안 되고 문준용은 괜찮고 또 김기춘 우병우는 안 되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적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니 패권
친박들의 패권,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얘기했는데 문재인 내지는 친문 세력이 집권한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대선의 어떤 의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저희 쪽에서 보면 바른정당과의 관계에서 지금 뭐 이제 그게 뭐 앞으로도 합당이 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을 거고요. 예. 근데 몇 분이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당직이나 선대위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번에 그쪽을 탈당한 분들하고 생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정말로 뭐 구국 차원에서 내지는 보수 우파를 걱정해서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우파들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선택에. 예. 예, 그렇군요. 예, 이철희 의원. 글쎄 저는 그 선거가 끝나가면 이제 뒤로 갈수록 막바지로 갈수록 각 후보들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왜 당선돼야 되고 내가 당선됐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에서 들어보다시피 이 국민의당 후보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게 과연 국민한테 먹힐 건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 그런 지적이 팩트냐 아닌 거는 지금 다 두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SBS 보도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첫째는 세월호 인양 시기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연시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도 아니었고 대선이 이렇게 일찍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무슨 신이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걸 맞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압력을 넣어서 뭐 이렇게 사과하겠다. 예. 요즘 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캠프가 어떤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서 만약 그 방송국이 양심선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선거 다 끝나는데 예. 누가 감히 거기다가 양심선을 하겠습니까? 누가 압력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거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설명해봐라 그러고 설명이 들어보고 뭐 대체로 이해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자꾸 상대방 얘기 당사자 얘기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건 그야말로 네거티브거든요. 저 이거 역효과 난다. 그거 아무도 안 믿는다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쪽 캠프에서는 적극적 해명을 하면 될 문제도 일단은 해명 다 일단 다 가짜 뉴스다. 모든 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고소 고발 TV 토론 중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식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그다음에 이 고영태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진짜 호스트바 저기였고 이거 국민들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의 7급 공무원 그리고 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언론을 잘 아는 그런 공무원이 얘기한 건데 고영태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여기까지 탄핵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부분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유엔 인권 결의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정보위 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묵살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뭐 사실 아닐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등 해서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해수부 장관이 조사를 다 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장관이 지금 현 정부잖아요. 현 정부 임명한 장관이 조사해보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안 믿으면 자 이게 핵심은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해수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많은 업무를 더 갖게 해서 일자 자리 늘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을 했다라는 게 그 배경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자, 이번엔 국민의당 문병호 본부장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오비 일학인지 모르겠는데 오거돈 전 장관의 발언도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SBS가 그래도 그 공영방 3대 그 주요 방송사인데 그렇게 뭐 근거도 없이 보도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잠시만 말씀을 듣고 기회 드리죠. 충분히 이것은 개연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늘 문재인 후보께서는 무슨 의혹 제기를 하면은 문준영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뭐 막 고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시는데 본인이 떳떳하면은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든지 무슨 상임위를 소집해가지고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명하면 될 문제 가지고 자꾸 고마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하는 거죠. 저는 해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국가 통합보다는 분열되고 이 싸움판으로 또 갈 거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SBS가 뭐 5분 동안이나 사과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정치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좀 과하십니다. 같은 당에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정정 보도문 짧게 읽던가. 같은 당에 계셨던 분한테 공포정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공포정치 우려는 지금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뉴스 없앤다 그러고 종편 문 닫는다 그러고 두 분 다 똑같죠. 이게 아니 똑같다는 얘기도 결례죠. 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이 해수부에 대해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해수부에 대한 깍듯한 뭐 애틋한 정이 있어요. 그런데 MB 정부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수부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려내자, 다 원상대로 좀 키워내자, 복원시키자는 요구는 여기저기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오거든 위원장이 얘기 받아들인 거고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로비가 실제로 있었느냐, 무슨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따져보자, 그러니까 뭔가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SBS라는 큰 방송국이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진실 보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면 다 그럼 안 했습니까?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7급 그렇게 공무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현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그럼 현직 공무원이라는 증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아니 그 증인에 대해서 장관이 다 확인해 줬잖아요. 아니라고.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그 애들 뭐 창피하네 진짜. 아니요. 세 분이 치열하게 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쯤 하면은 각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 알 것 같고요. 30초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 질문이 오셨습니다. 3668번 쓰시는 분인데요. 3당 관계자께 질문 드립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는데요. 예 아니오로 답하면 너무 짧을 것 같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보관이 있으신지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부터 할까요? 이번엔 거꾸로? 예. 당연히 누가 되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옳은 길을 가시고 제대로 정치를 하신다면 당연히 협조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원래 뭐 진영 논리가 아니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나쁜 건 아니다 하는 그럴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되든지 옳은 정치를 하신다면 당연히 협조해야죠. 이철희 의원, 민주당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뭐 통합정부라는 개념을 후보가 일찌감치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 다 동의하다시피 의회 구성이 연대나 협치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든 통합으로 갈 건데 문재인 후보는 이번 선거 치르는 거 보면 제일 남 탓 안 하는 후보잖아요. 저는 가장 통합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통합 정부로 갑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저희가 뭐 여당이 돼서 집권을 하기를 정말로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야당이 된다면 또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야 뭐 좌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뭐 정치에 어쨌든 본사는 의회인데 의회 안에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여져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금 어떤 이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시켜서 제대로 새로운 정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초기에는 굉장한 혼란, 잡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우리가 뭐 여소야대를 경험해 보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대선 이후에 펼쳐질 국면은 또 어찌 보면 그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셈일 텐데 이렇게 저희가 각 당 캠프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면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좀 같이 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나흘 뒤에 치러진 대선 이후의 통합에 대한 시대 정신은 꼭 좀 반영이 되기를 새 캠프 관계자께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